1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상승 후 혼조세로 주춤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향후 통화 부양을 위한 정책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낳았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도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금융주 중 첫 실적 발표에 나선 웰스파고 역시 호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3%, 나스닥 지수는 0.11%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01%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됐지만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은행 중 가장 먼저 실적을 공개한 웰스파고가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은 점이 향후 주가 전망에 기대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영국은 0.33%, 프랑스는 0.08%, 독일은 0.09%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억 6천만 달러로 앞선 11월에 1,721억 달러 적자는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225억 달러 적자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올해 적자 개선 기대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는 재정절벽 협상에 따른 세제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기업과 가계 등이 세금 납부를 앞당긴 것이 12월 세수 증가 원인으로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최대 모기지 대출 취급은행인 웰스파고가 지난해 4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웰스파고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50억 9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억 1천만 달러보다 24% 증가했습니다. 웰스파고의 4분기 실적 개선은 견고한 대출 성장세와 지속적인 영업 효율성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3년 새해 들어 첫 주 동안 미국 주식형 펀드로 총 183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톰슨 로이터의 리퍼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첫 주 동안 미국 주식형 펀드에 순유입된 자금 규모가 18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1992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본격화될 4분기 어닝 시즌이 랠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16일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미국의 금융권 실적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이 밖에도 인텔과 제너럴 일렉트릭, 유나이티드 헬스 등도 4분기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발표도 이어집니다. 최근 강력한 통화 부양 조치의 부작용이나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외부 강연도 향후 연준의 정책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월 1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의 관심은 기업들의 4분기 실적입니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요.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알코와 이어서 지난주 금융주 중에서는 웰스파고가 지난 금요일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만이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이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정리해드리죠.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매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 주간 기준으로는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장 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만 소폭 오르는 데 그쳤죠.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좋았는데 경제 지표가 발목을 잡았더라고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금요일 미국 증시는 전략 후강으로
강보합에 마감하였습니다. 네. 다우가 13,488까지 17포인트, 나스닥이 3,125까지 3포인트 상승하고 S&P 500은 1,472까지 0.07포인트 하락에 보합에 마감하였습니다. 시초가 약보 출발 후 보합권 중심으로 행보하며 박스권이 지속되었으나 장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고 다우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 반전에 당일 고가 부근에 마쳤습니다. 순환기준 다우는 13,400, 나스닥은 3,100, S&P 500은 1,470포인트 저항선을 돌파한 후 작년 10월 이래 3개월 최고치를 기록하고 특히 S&P 500은 주간기준 2007년 12월 이래 5년 내 최고치를 갱신하며 2주 연속 5년 내 최고치로 마감하였습니다. 중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11월 무역 수지 적자폭이 487억 달러로 7개월 내 최대치 기록하며 시장이 부담이 되었으나 웰스파고와 4분기 순이익 50억 9천만 달러의 주당 순이익 91센트로 작년 대비 24%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였고 12월 연방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5년 내 최저 수준 개선된 것이 장막판 반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철강, 비철, 금속, 기초산업, 금융업종 등 62개 업종이 하락했으나 IT,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에너지, 일본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78개 업종이 상승해 상승 업종이 소폭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15개, 나스닥 100 종목 중 52개, S&P 500 종목 중 215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대 하락 종목 수가 비슷하였습니다. 베스트 바이가 16.38%, 리서치 모션이 13.76% 폭등하고 바이두닷컴, 산디스크, 마이크론, 야후, 이베이, MS, 아마존, 셔브론, 머크, 포드, 인텔, IBM 등이 상승하며 장을 주도하였습니다. 베스트 바이가 연말 쇼핑 시즌 전년 동기 비싼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16.38% 폭등하고 리서치 모션이 경계부 기대감으로 13.76% 급등했으며 포드는 골드만삭스의 강력 매수 추천으로 1.23%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이시페니가 실적 우려감과 UBS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4.65% 급락하고 보잉의 당국의 조사로 2.5% 하락했으며 금융주들은 웰스파고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마진 하락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목할 종목으로 최근 마이크론이 9일 동안 무려 23% 폭등하고 포드가 3일 동안 6% 상승해서 8월 저점 대비해서는 60% 폭등했으며 중국 바이두닷컴이 3일간 12% 폭등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록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에너지 관련주들인 엑슨모빌, 쉐브론도 박스권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은 조만간 나스닥 3,500, 다우 14,0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갱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 IT, 반도체, 통신, 인터넷, 전자상거래,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강력 매수 제시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호실적을 웰스파고가 발표하기도 했지만 금융주 전반적으로 주가는 부진한 모습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금요일 야간 선물 시장은 264.95로 주간시장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저점 네. 263.80, 고점 265.00으로 1.2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6,763계약으로 하루 만에 또다시 급감했습니다. 시초가 264.45 약보합 출발로 263.80까지 하락하였으나 해외 증시의 견조한 흐름으로 반등의 보합권에서 박스권이 지속되다 당일 고가 부근에 마감하였습니다. 개인이 513계약 매도한 반면에 애군이 475계약 매수하여 개인은 매도대 애군의 매수가 충돌하고 기관은 관망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지수가 박스권 움직임이 지속되자 콜, 풋, 옵션 모두 보합권에서 혼재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콜은 장중 저점 대비해서 상승하고 풋은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하여 대조가 되었습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하루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파생조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상승으로 시초가 2017포인트의 상승 출발하였으나 네. 원화 가치가 1,054원까지 급락하고 엔화는 달러당 89연선까지 1회 이상 폭등하자 온고 엔제에 대한 우려 속에 외국인이 장중 선물 6,000계약 가까이 매도하면서 1984까지 폭락 후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줄어들자 한국전력, 삼성전자 등을 중심으로 반등해 낙폭을 축소한 채 마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국내 증시를 점검하면 금요일 국내 증시가 전강 후약으로 2,000포인트를 붕괴시키며 환율 쇼크로 크게 흔들렸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 관점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국내 종합지수 2000포인트, 선물지수 266포인트 중심으로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며 2000포인트 선에서 매물 수하 과정을 거치다가 종합지수 2060포인트, 선물지수 275포인트 돌파 후 2100을 넘어 금년 중에 2500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시초가 종합지수 2000, 선물지수 265.5p 전후의 상승 출발 후 종합 2010포인트와 1990포인트 사이, 선물로 267에서 264포인트 사이의 박스권 전망합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상승 출발 후 강세 박스권 전망되니 매수 반등 고점에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 초반 진입 타이밍을 놓칠 경우는 장중 하락 또는 급락 시 저점 매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금요일 저점은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4포인트, 고점 종합지수 2010, 선물지수 267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 시 지선은 선물 263, 상승 시 저항선 선물 268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62포인트, 상한선 269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옵션 매수 또는 풋옵션 매도 또는 옵션 양매도한 후 차익 실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 환율 쇼크라고 불릴 정도로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예정이 돼 있죠. 한 주간 글로벌 증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글로벌 증시는 먼저 환율 문제를 좀 봐야 되겠는데 금요일 옹고 엔저가 국내 증시를 강타하고 장에 크게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옹고 엔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원화 가치가 달러당 1,000원이 붕괴되고 엔화는 달러당 100원선 부근까지 반등하며 당분간 환율 쇼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나 사업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 펀드 투자하는 분들은 반드시 국내 원화와 투자 국가별 환율 문제를 고려하시거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 증시인데 지난주 미국 증시에 103억 달러 자금이 유입되며 주간 기준 사상 두 번째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증시 자금 유입 시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반도체,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네트워킹, IT 업종이 좀 유망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경제인데 글로벌 경제가 침체를 맞고 있는데 일본, 중국, 아시아 중심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서 한국, 미국, 유럽도 동반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증시인데 일본 증시가 금요일도 크게 폭등을 했는데 엔화 약세로 일본 니케이 지수가 15,000포인트까지도 향후에도 40 내지 50%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금요일 날 급락을 했는데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 증시 상해 종합지수가 단기 조정을 벗어나서 3,000포인트 이상까지 강한 반등이 전망되고 특히 베트남이 5년 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4분의 1 터머까지 급락했다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 5년 하락을 딛고 조만간에 1,000포인트 이상까지 2배 이상 현 주가 대비 2배 이상 폭등이 가능합니다. 직접 투자나 펀드로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7년이나 2008년도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직접 간접 투자로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들은 당분간 홀딩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2,000포인트 이상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홍콩 항생 지수는 조만간 2,500 돌파, 영국은 7,000포인트, 독일은 9,000포인트, 프랑스는 5,000포인트까지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금융위기를 겪었던 스페인은 향후 11,000포인트까지 30% 추가 상승이 전망되며 대만은 9,000포인트, 멕시코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 갱신하며 신고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라질은 73,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고 아르헨티나는 3,700포인트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갱신을 전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데 그리스가 작년까지 금융위기가 지속되었는데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2배 정도 폭등 중에 있는데 향후에도 1,200포인트까지 30% 정도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당분간 환율 쇼크는 지속되겠지만 일본과 중국 등 이런 아시아 증시 회복세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융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웰스파고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제 이번 주 본격적으로 발표될 금융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금융주 이번 한 주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눈높이가 낮춰졌기 때문에 네. 예상치만큼만 올라와 준다면 주가는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 증시가 실적 시즌에 들어갔는데요. 알코아의 실적도 첫 포문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웰스파고도 분기 실적으로서 사상 최고치를 현재 올라서는 등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지난 금요일 날 주춤했는데요. 네. 순이자 마진이 개선세가 조금 예상치에 못 미쳤다는 점, 이런 점이 주가가 플러스권에 머물지 못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 순이익이 24%나 증가를 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최고치에 올랐고 주당 순이익도 89센트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였지만 순이자 마진이 3.56%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3.89% 대비해서도 조금 떨어졌고 전분기인 3분기 대비 조금 더 떨어졌다는 점, 이런 점이 주가가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인데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예대 마진 측면에서 상업은행의 부문은 두 자릿수의 대출 증가가 나타났다는 점, 이런 점을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웰스파고는 다른 여타 미국의 주요 상업은행과 비교해서도 내수 쪽을 많이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영업 효율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웰스파고 관계자의 얘기라고 보면 1분기와 2분기, 올해 상반기의 실적도 무난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16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7일 날 알 수가 있겠고요. 네.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가 현지 시간으로 17일 실적이 발표 대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주요 금융회사들의 실적, 고른 신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신장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팩트셋, 네. 시장 조사 기관인 팩트셋이 올해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난 이제 4분기 실적인데요. 지난 4분기 금융업종의 실적을 영업이익률을 15.9% 정도 될 것이다라고 9월과 10월 정도에 발표를 했다가 8.7%로 절반 가까이 현재 낮춘 흐름입니다. 웰스파고의 영업수익이 7%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면 현재 평균치에는 조금 못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융주인 JP모건은 4분기 순이익이 48억 4,700만 달러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장률은 한 30% 현재 시장에서 추산을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도 4분기 순이익이 24억 2,800만 달러 정도를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는 지난 페니메의 그 모기지 부실 판매에 대한 손실 배상을 합의를 했습니다. 116억 달러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1분기에 개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락됐다라고 보겠지만 배상액이 좀 크다는 점, 이런 점은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도 무난한 그 주당 순이익을 현재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융주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JP모건이 이란과 쿠바의 자금 세탁 혐의로 미 금융당국의 벌금을 이미 합의한 바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시정 조치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 네. 일부 영업 정지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그 시장에 들이올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CEO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머는 작년에 파생 상품의 해지 거래가 크게 손실이 나면서 큰 폭의 연봉 삭감으로 현재 유임이 된 상태인데요.
JP 모건의 실적에 대한 내용 이런 점도 현재 시장의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인력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투자 은행들의 감원 조치는 여전한데요. 금융주에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2008년 그 금융버블 붕괴 이후에 지속적으로 현재 금융사들은 금융 인력을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도 모건 스탠리가 1,600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는 7%의 인력 감축이 있었고 올해는 전체 직원의 1,600명이면 약 3% 정도 현재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 부분을 중심으로 미국 지역에서 절반가량을 여타 글로벌 지역을 절반가량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멕스카드도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5,400명을 올해 내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멕스카드는 총 인원이 63,500명 수준이기 때문에 5,400명이면 8.5%의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점들은 금융사들의 인력 구조 조정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겠지만 업종의 현재의 영업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주 초반과 주 중반까지는 금융주들이 낮아진 실적의 목표치를 도달해야 이런 부정적 요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랜만에 그리스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스 국민들 허리띠를 더 조이게 됐는데요. 주요 골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그리스 얘기는 처음 드리는 것 같죠? 그동안 좀 조용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에 대한 이행 노력을 현재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 2차 구제금융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트로이카의 요구인데요. 이를 지난 주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소득세 개편안이 주요 골자이며 소득세율을 일부 부유세를 인상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이득세도 신설해서 이를 추가적으로 더 걷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인세는 종전의 20%에서 26%로 상향을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배당세는 종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 그런 흐름인데요. 소득세율은 연소득 2만 5천 유로, 하나로 환산하면 약 연봉 3,500만 원 경우 22%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 4만 유로의 연소득에 대해서는 42%의 한계세율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유세도 그리스의 현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특징은 세제 개편 이전에는 영세농을 비롯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소득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모든 가구들이 소득 신고를 이행하도록 권고했다는 점, 이런 점도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혁안은 오는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 추가적인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한 어떤 조치였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재무장관이 국민의 불만을 좀 다독거리기 위한 성명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은 3월 2차 구제금융의 단계적 수혜 금액인 147억 유로를 받기 위한 트로이카의 요구 조건을 수행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의 야니스 스투라나스 재무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이 많은 부분에 고충이 있겠지만 그만큼 이를 이행함으로써 그리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IMF는 15일 이전에 이 그리스의 세제 개편안을 제출토록 요구를 했는데 날짜를 맞추게 됐고요. IMF 이사회는 15일 날 정례 이사회를 통해서 그리스의 대출지원금 30억 유로의 집행 절차를 현재 안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제 개편안을 제출함으로써 이 문제도 무난하게 현재 대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그리스 긴축 이행에 기여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죠. 네. 그리스 이제 그 내부적으로 정부가 이제 추산한 그런 흐름인데요. GDP의 약 1.25%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에서 이를 추가적으로 그 짐을 좀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25억 유로, 우리나라 하나로 환산하면 약 3조 5,400억 원 정도의 재정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올해도 그리스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5% 정도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위축세가 마이너스 6.5 정도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긴축 이행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흐름은 조금씩 현재 변화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안토니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긴축 이행 현안을 충분히 논의했는데요. 이번 의회의 그 세제 개편안 통과로 인해서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의 신뢰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스의 구제금융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결국 이번 올해 9월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메르켈 총리에게도 좋은 소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장 초반 코스피 지수는 강세를 보이더니 금토미의 금리 동결 소식이 이어지면서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종가가 1,996포인트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또 강세를 이어가기도 했죠.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마감 상황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2,000선을 또 내줬습니다. 전일 대비 10.13포인트 하락을 했죠. 1,996.67로. 마감을 했는데요. 세 가지 좀 내용이 나왔죠. 뭐 큰 악재라기보다는 조금 그동안 없었던 좀 내용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금리 동결이었죠. 그리고 환율 하락, 그리고 중국의 경기 우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폭을 키워갔지만 장 후반에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죠. 그러면서 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2.75% 포인트였죠. 금리가 2.75%포인트로 금통위에서 동결을 하면서 이에 대한 좀 실망감 나오면서 증시를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환율 역시도 전일 대비 5.70원 내렸죠. 그래서 1,060원이 깨지면서 1,054원.7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조금은 우려를 내보냈다. 그래서 수출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는, 또 기아자동차, 현대차 이런 자동차 부분 역시도 하락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을 보여줬다. 자동차는 엔화의 계속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엔화의 양적 완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또 역시나 좀 환율의 우려를 나타내면서 하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지난주 내내
국내 증시를 보면, 국내 코스피 지수를 보면 2000선을 계속 터치하는 모습, 1월 7일부터 한 주간 내내 2000선을 계속 터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벨업된 상황이긴 하지만 2000선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다지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보이면서, 향후에는 2000선을 지지선으로 좀 상승폭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엔화 10조 엔이죠.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엔화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엔화 약세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내 수출업이 약간은 조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가셔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쪽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은 손바꿈이 일어나면서 코스닥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다. 6거래일째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죠. 전일 대비 0.94포인트 상승을 했죠. 515.42로 장을 마감을 하면서 이제는 500선에서 훌쩍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 2월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면서 중소형주에 지금은 조금은 눈길이 더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특징적인 모습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가 나오면서 중소형주 관련된 특징적인 종목, 뭐 CJ 오쇼핑이나 파라다이스, 셀트리온,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중소형주 중에 대형주 위주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또 테마주 가운데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삼성전자가 휘는 디스플레이를 발표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아이 컴포넌트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폭을 키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안철수 관련주도 좀 강하게 상승폭을 키워갔죠. 신당을 창당을 한다는 이런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안랩이나 솔리드, 그리고 디물 멀티미디어, 이런 부분들이 상승폭을 키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별주 중에는 또 코데즈 컴바인이죠. 지분 매각 검토,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키워갔고, 또 미국에서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러면서 독감 관련주 VGX, 인터, 그리고 중앙백신, 이런 부분도 상승폭을 키워갔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조금은 아무래도 투신의 매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매도세가 났죠.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8일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 지금은 실적 장세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서서히 나오면서 삼성전자 역시도 좀 상승폭을 키워갔고, 한국전력은 신고가가 나왔죠. 한국전력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가격 요금 인상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전력 역시도 지금은 52주 신고가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키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시장의 화두는 이 환율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17개월 만에 환율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태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 보니까 자동차주가 주로 포진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자동차주는 당분간은 지난주에는 자동차주가 좀 그러니까 낙폭 과다가 되면서 이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엔화, 그 전에도 가격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엔화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요. 엔화의 약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환율 역시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나왔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주 관련돼서는 국내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너무 우려를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은 어떤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전에 스위스 얘기도 조금 나오긴 했지만 큰 내용이 없습니다. 미국도 재정절벽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유럽 역시도 이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유럽에 대한 내용이 지금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눈길을 둘 데가 없어서 환율이 하락을 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쪽으로 관심이 쏠려 있는 것뿐이지 자동차주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지난 달이었죠. 판매량 1위도 차지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주의 낙폭이 조금 과대됐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조정을 보일 때 오히려 자동차주는 좀 매수를 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시는 것도 좀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동차주 앞으로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번 주 기업들의 주요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한 주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겠죠. 중국 네. 18일 날 GDP 발표가 있는데요. 예상치 7.5%보다 조금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눈길이 이제는 좀 안 돌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 쪽으로 눈길을 좀 돌릴 수가 있는데요. 일본 역시도 기대감의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일본 증시 상승폭을 키워갔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영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인데 일본의 상승폭은 국내에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고 이제는 중국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중국의 경기 지표가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내수 부양 이런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중국의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가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도 이런 부분에 조금은 상승폭을 같이 키워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 주 금요일도 중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될 텐데 어떻게 나올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을 한번 살펴본다면 중국 관련주 어떤 업종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중국 아무래도 내수주 관련 쪽으로 좀 눈길을 돌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종목 역시도 내수주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은 시진핑으로 정권을 이양을 하면서 지금 조금은 조용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내수 부양을 위해서 계속적인 정책을 필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 관련된 종목들 이제는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내수에 관련된 종목으로 눈길을 좀 돌리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중국 내수 관련주에 눈길을 두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이쪽 분야인가요? 네, 오늘 관심 종목도 이쪽으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관심 종목은 라겐나 좀 들고 왔는데 그동안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조금씩 상승폭을 이제는 키워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중국 내수 관련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중소형주 랠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또 중국의 경기가 조금씩 더 좋아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올해 중국 시장에서는 높은 실적의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실적이 중국 시장의 실적이 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PBR이죠. 퍼가 상대적으로 다른 중국 수혜주보다는 좀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특히 기관에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보인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지금 25,000원대 25,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26,000원까지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골드 크로스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지지선이죠. 3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난번 저가인 2만 원 선 이렇게 잡으시면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 주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 그 가운데 관심 종목으로 라겐락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영증권 영등포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문제는 인수위가 아닌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근로자가 휴가를 모았다가 쓰고 사용하지 않는 휴가는 고용주가 금전 보상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보고합니다. 올 들어 세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랠리를 펼치면서 안전자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관련 불확실성이 흡수됐다는 안도감과 지난주부터 시작된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이 잇따라 양호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식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 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저축상품의 수수료가 최대 40%가량 낮아집니다. 이 같은 조치로 금융소비자들은 연간 265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토해양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주택,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어제 있었던 인수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 재정부, 금융위가 나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가 요구한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정부 부처가 재정 문제들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정책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전부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죠. 이 때문에 박 당선인 역시 대선 과정부터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이 필요함을 인정했고 또 인수위에서도 여러 차례 취득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재정부는 지방세수 감소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도 아무래도 재정부의 의견이 있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서 취득세율 조정과 같은 보다 강력한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금 감면과 일몰 연장이라는 단기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방안이 시장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과세가 다시 1년 연장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부문에서의 지원은 DTI 총부채 상환 비율 말하죠. 또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의 추가 완화가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두 가지를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은행 건전성에 부담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은 또 고용노동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가 있죠.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가 거론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 노동부는 오늘 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라는 것을 좀 어떻게 방안을 좀 추진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휴가라는 것을 저축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방식이 또 다양해진다라는 데 또 방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란 정규 노동시간 외에 근무한 만큼 휴가로 보상하는 현행 보상 휴가제보다 휴가일수를 또 다르게 모아 쓰거나 쓰지 않을 경우에는 또 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장 야간 근무를 하거나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에 대부분 이제 휴가로 보상을 받고 만약에 쓰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달리 받을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돈으로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직 해고를 당해서 휴가를 쓰지 못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휴가 시기는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고요. 또 휴가를 앞당겨 쓴 후 연장 근로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수위는 특히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수사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포함시켰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기존에 내놨던 원래 공약은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장기간 적용해서 퇴직 시기까지 늦추는 것이었죠. 하지만 노동부는 현실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초 재테크 전략을 짜기 위해서 고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자금 흐름이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겠죠.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올 들어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 증시에서 일제히 랠리가 펼쳐지면서 안전자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안도감과 지난주부터 시작된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이 잇따라 양호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또 주식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또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국채의 투자 매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증시로의 자금 쏠림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펀드 리서치 회사인 EPFR에 따르면 지난 3일에서 9일에 전 세계 주식형 펀드로 순유입된 자금이 2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23조 4,400억 정도인데요. 2007년 9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주간 단위 최대 유입입니다. 전 세계 증시 동향을 나타내는 FTSE 전 세계 지수는 지난주 0.15% 상승해서 2011년 5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국 증시 상승세가 단연 돋보였는데요. S&P 500 지수는 지난 10일 5년 만에 최고치인 1472.1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3.2%에 달하는데요.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주식형 펀드로 75억 3천만 달러가 유입됐고요. 또 주식형 ETF로는 107억 8천만 달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역시 11년 만에 최대의 규모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해 글로벌 투자 자금이 국제화 같은 안전자산에서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으로 대이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금 저축 상품의 수수료가 상반기 중에 대폭 인하된다고 합니다. 최대 관심은 인하 폭이겠죠.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금융감독원은 은행 창구, 또 보험 설계사, 온라인 등 채널별로 판매되는 연금 저축 상품의 수수료를 내리되 또 수수료 체계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를 인하해서 자산 운용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를 늘려서 또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수수료 체계도 달리 가져가서 또 고객들의 상품 선택폭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조만간 실시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연간 265억 원을 절감할 것이다. 이런 것이 금감원의 관측입니다. 네, 이슈의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